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 흥미로운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 지명 유래에 관한 영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귀신 이야기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땅 이름하고 또 옛날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뭐랄까 역사나 문화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아, 재밌겠네요. 그 연결고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명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가 그냥 맨날 부르는 동네 이름인데 와, 그 뒤에 사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상에 나온 서울만 해도 뭐 신라수도 설화벌에서 왔다. 이런 설도 있고 네, 그 설이 있고. 또 조선 건국 때 그 눈이 성곽 바깥에만 쌓여서 뭐 설울이라고 했다. 눈 울타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설도 있죠.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시작 이런 거랑 연결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게요. 또 왕십리도 재밌었어요. 무학대사가 도읍 정할 때 어떤 노인이 저쪽으로 십리만 더 가보쇼 했다는 거. 아, 네네. 그 일화 유명하죠. 네, 그게 지명이 된 거잖아요. 약간 설화가 현실 지도가 된 느낌? 그렇죠. 역사의 한 장면이나 어쩌면 그냥 민간에서 떠돌던 믿음 같은 게 땅에 딱 이름으로 새겨진 거니까요. 아, 그리고 피맛골.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아, 피막골이요. 네, 백성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 말 타고 지나가면 피해 다녔던 골목이다. 이래서 피맛골. 이름 자체가 뭔가 그 시대 계층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 이름의 당시 사회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단순한 골목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증거 같은 거죠. 맞아요, 증거. 네. 또 뭐 해운대처럼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자기 호, 그러니까 해운을 이름으로 붙인 경우도 있고요. 아, 자기 호를요? 네. 이런 걸 보면 지명이라는 게 뭐 역사적 사건,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통영 생긴 것처럼요. 네, 통제형 줄임말. 그렇죠.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 또 당시 생활 모습 있잖아요. 잠실 같은 거, 누에치기. 아, 맞다. 잠실도 있었죠. 네, 그런 것들. 심지어 사회 분위기까지 담아내는 뭐랄까 타임캡슐 같은 거예요. 땅 이름이 곧 역사 기록인 셈이죠. 와, 땅 이름이 역사 기록이다. 멋진 표현인데요. 그럼 이제 보내주신 다른 자료, 그 서울대 논문을 보면 귀신 이야기는 혹시 사람들의 믿음이나 불안? 이런 걸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뭐 원래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 나타나서 좀 기이한 느낌을 주는 존재, 이렇게 좀 넓게 보거든요. 아, 넓게요. 네, 여기에는 뭐 자연의 정령도 있고 도깨비, 죽은 사람 넋,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중요한 건 시대별로 그 귀신의 모습이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아, 시대마다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 신라나 고려 시대에는 아무래도 불교나 무속신앙 영향이 강했으니까요. 자연 정령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신적인 존재, 논문에서는 신귀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세상을 좀 더 뭐랄까 유연하게 봤던 거죠. 아, 유연하게. 혹시 뭐 예를 들면요? 그 미추왕릉의 대나무 병사 이야기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주겹군. 네, 맞아요. 그런 게 대표적이죠. 약간 경이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 와, 근데 조선시대로 오면 확 달라진다면서요? 네. 조선 전기에는 아무래도 유교 이념이 국가 통치 이념이 되면서 귀신은 좀 통제하고 제약해야 할 존재 이렇게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때로는 인간에게 좀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통제의 대상?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 또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논문에서도 지적하는데 남성을 홀리거나 괴롭히는 그런 여성형 귀신 얘기가 눈에 띄게 늘어나요. 여우 귀신 같은 거요. 아, 여우 귀신. 네. 그리고 동시에 그 제사 문화랑 연결돼서 뭐랄까 집안의 권위를 죽어서도 유지하려는 아버지나 조상 귀신 이야기도 많아지고요.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거죠. 후손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려는 존재. 와, 그 여성형 귀신이나 조상 귀신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거, 그게 혹시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뭐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 같은 걸 반영하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이야기는 결국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불안, 욕망, 또 사회 구조에 대한 생각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니까요. 거울이요. 네, 예를 들어 억울하게 죽은 여성 귀신 이야기는 뭐 당시 여성들의 억압된 삶이나 한 같은 걸 보여줄 수 있고 조상 귀신 이야기는 강화된 가부장제나
효사상 같은 걸 엿볼 수 있게 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논문에 나오는 그 임해망량 같은 거 있잖아요. 산촌초목의 기운이 뭉친 존재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도깨비 상상력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요. 도깨비의 뿌려. 흥미롭네요. 네. 결국 이 귀신 이야기라는 그릇 안에 그 시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두려움, 욕망,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지명유래나 귀신 이야기나 형태는 다른데 둘 다 과거를 현재로 이렇게 소환하는 역할을 하네요. 맞아요. 에다 등장하는 인물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 형태는 다르라도 지명이든 귀신 이야기든 모두 과거의 사건, 인물, 서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아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주 소중한 우리 문화자산인 거예요. 네, 문화자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문화의 깊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한국의 땅 이름, 또 귀신 이야기에 담긴 정말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곳곳에 역사의 흔적, 또 조상들의 생각이 스며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과거의 지명이나 귀신 이야기가 그 시대의 사회와 믿음을 반영했듯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만들거나 부르는 지명들 혹은 뭐 인터넷에 떠도는 현대 도시 괴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연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 또 어떤 불안과 욕망을 담고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어쩌면 먼 훗날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21세기 초반 한국 사회는 이랬구나 하고 읽어낼지도 모르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